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6년 8월 10일 오후 4시 40분 경기도 안성시 아양동의 한 아파트에 경찰차 한 대가 다급히 도착합니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안성경찰서 소속 김동훈 경위와 신동원 경장이었죠. 여기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남성이 있다, 이걸 들었는데 해당 남성은 50세 최 씨였습니다. 일단 아파트 주차장에 최 씨의 차량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곳은 최 씨의 실제 거주지는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아버지가 극단적인 시도를 암시한 후 연락이 두절되니까 그 최 씨 아들이 신고를 했고 경찰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서 이 장소를 찾아낸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죠. 정확히 최 씨가 아파트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나마 최 씨 차량이 202동과 203동 중간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찾아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죠. 봤을 때 그나마 거리상으로는 203동이 좀 더 가까워요. 이때 신형사의 촉이 발동했죠. 왠지 최 씨가 203동이 아니라 202동에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두 아파트 모두 복도식입니다. 복도에서 주차장이 훤히 내다보이는 그런 구조죠. 근데 여기서 202동 쪽 복도에 서 보면 최 씨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기가 보여요. 반면에 203동은 구조상 복도가 뒤편 아파트를 마주보고 있고요. 왠지 최 씨가 본능적으로 자기 차량이 내다보이는 동을 택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경찰관이 급히 202동 꼭대기 층으로 올라갑니다. 신형사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15층 엘리베이터 문이 땡 하고 열리는 순간 최 씨를 목격한 거예요. 이미 복도 난간 밖으로 한쪽 다리를 내놓고 있는 상태였죠. 금방이라도 떨어질 그런 모양이요. 형사 둘이 황급히 달려가서 최 씨의 손을 붙잡는데 순간 그가 강하게 이걸 뿌리치면서 몸을 던집니다. 하지만 이걸 뿌리치는 과정에서 무게 중심이 뒤쪽으로 쏠린 거예요. 그러면서 최 씨는 구사일생으로 바로 아래인 14층 복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형사들도 재빨리 14층으로 내려갔어요. 아니 근데 이 최 씨가 만만치 않아요. 14층에서 또다시 다리를 내밀고 투신을 시도하는 거죠. 형사들이 그를 붙잡았지만 최 씨가 거부하면서 몸을 던집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한층 아래 13층 복도로 떨어진 거예요. 형사들이 잽싸게 달려갔고 이번에는 그가 미처 난간을 넘기 전 몸을 꽉 끌어안아서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불과 5분 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렇게 최 씨는 형사들의 기지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최 씨라는 사람이 이미 소량의 제초제를 마신 상태더라고요. 이게 생명에 지장이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정말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형사들에게 최 씨는 이미 낯익은 사람이에요. 바로 10일 전 안성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최초 신고자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사이 최 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열흘 전인 8월 1일 새벽 3시 5분에 안성소방서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지금 옆집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화재를 본 사람은 본인을 안성소방서 소속 현직 소방관이라고 밝혔는데 그가 바로 최 씨였던 거예요. 다행히 이제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진화는 거의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최 씨의 공이 굉장히 컸죠. 불이 난 장소는 2층 단독주택 그리고 바로 아는 1층 거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여요. 최 씨가 신고를 하고 나서 직접 소화기 들고 이웃집에 가서 발빠르게 초기 대처를 한 겁니다. 또 그 전에 자기 차량을 옮겨놔서 소방차가 이 골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공간도 마련해뒀고요. 덕분에 소방관들이 빨리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신속한 대처를 했음에도 비극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2명의 사망자가 나온 건데요. 이들은 거주자였던 63세 남성 A씨와 그의 아내 B씨입니다.
A씨의 시신은 화장실 앞에 엎드려진 상태로 발견이 되었고 아내 B씨의 시신은 안방 침대 위에서 발견됩니다. 자, 그런데 감식을 해보니까 두 명 모두 칼로 공격당한 상처가 나와요. 또 둔기에 3개 맞았는지 두개골 한 물도 있고요. 아내 B씨가 발견된 그 침실에서는요. 비사는, 그러니까 피가 튄 흔적까지 나왔거든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건 화재로 인해 사망한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누군가 부부를 공격해서 죽인 후에 집안에 불을 지른 거죠. 자세한 부검 결과에서 이게 더 확실시 되었는데 사망자들의 호흡기에서 화재로 인한 그 흐름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피해자들이 이미 사망한 후에 불이 났다는 걸 명백히 하고 있죠. 이 피해자 부부요, 동네에서 무려 수십 년 넘게 살아온 토박이입니다. 게다가 주변에서도 다 알만한 20억 원대 자산가로 소문이 나 있었죠. 남편은 7년 전에 대학 교직원 생활을 하고 정년 퇴임을 했고요. 부부가 살고 있는 이 단독주택, 동네에서 꽤나 고급 거주지였습니다. 집안에 갖가지 고가품이 실제로 즐비했어요. 그리고 또 집안에서 누군가 물건을 드신 흔적까지 나오면서 경찰은 부부의 재산을 노린 범행으로 가닥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수사를 하던 중 유의미한 정보가 입수됩니다. 사건이 있기 2주 전 이 같은 마을 또 다른 주택에서 주거 침입 미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특이하냐면 이 동네가요, 일명 범죄 없는 마을? 이걸로 유명했어요. 지난 몇 년간 강도, 절도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주거 침입 미수에 강도살인, 방화까지? 이건 지역 특성상 동일범의 소행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이 미수 사건이 벌어진 주택은 피해자들의 집과 5분 거리, 굉장히 가깝죠. 또 그 집은 마당 딸린 고급 주택이고요. 수사에 투입된 프로파일러는 이걸 종합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범인이 금전적인 동기를 가진 그리고 해당 동네에 익숙한 면식범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단서를 잡은 경찰이 본격적인 범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숨진 부부의 평판이 워낙 좋았어요. 주변에 아기를 가진 사람 도저히 찾을 수 없었죠. 가족관계로는 부부에게 아들이 2명 있었는데 큰아들은 착실한 시청 공무원, 또 작은 아들도 성실한 교사로 서로 간 사이도 좋고 금전적인 문제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8월 10일, 엉뚱하게도 방화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소방관 최 씨가 극단적인 시도를 하겠다는 소동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니 그는 생전 피해자들과 무려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더라고요. 그만큼 매우 가까웠겠죠? 그럼 혹시 소방관으로서 그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당시 최 씨를 구출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차 안에서 형사들이 도대체 왜 이랬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최 씨가 담담히 말했죠. 제가 못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동안 숨겨온 진실. 그가 바로 이웃집 부부를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방화살인범이라는 자백이었습니다. 범행 동기가 뭘까요? 그건 앞서 프로파일러들의 분석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에게는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도박빚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그것도 소방관이 이렇게 큰 도박빚이 있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최 씨가 5년 전인 2009년부터 동료 소방관 5명과 함께 일명 섰다라고 하는 불법 도박을 즐겼다고 해요. 심지어 판돈이 적게는 50, 크게는 300만 원까지 달하는 꽤 큰 규모의 도박입니다. 횟수가 점점 늘어났고 어느덧 최 씨 앞에는 빚이 차곡차곡 쌓여갔죠? 처음에는 이걸 대출을 받아서 판돈을 해결했어요. 그러다가 제2, 제3, 사채까지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 매달 원금과 함께 갚아 나가야 할 이자만 550만 원에 달했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가족한테는 일절 이런 도박에 대한 상황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거 생활비까지 충당하다 보면 월급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죠.
그렇게 쪼들리던 최 씨는 결국 강도를 계획합니다. 한 동네에 오래 산 덕에 최 씨는 그 이웃 집집마다의 형편을 다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부잣집만을 타겟으로 잡았고요. 7월 19일 새벽 3시 13분 최 씨는 복면을 쓰고 둔기를 챙기고는 미리 점 찍어둔 그 부잣집 집의 담을 넘었습니다. 마당에 보니까 CCTV가 있어요. 이걸 검정 라카 스프레이로 칙 뿌렸죠. 그렇게 순조롭게 집 안으로 침입하려던 순간 삐용 하고 막 보안 시스템이 작동한 겁니다. 요란한 소리에 최 씨도 놀라서 황급히 도망쳤고 그렇게 첫 번째 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죠. 문제의 8월 1일 새벽 3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복면 쓰고 자신의 바로 이웃집 담장을 넘은 겁니다. 그날따라 하필 이 집안과 연결이 되어 있던 창고의 문까지 열려 있더라고요. 최 씨는 옳다구나 싶어서 수월하게 그 집에 들어갔죠.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돈 될 만한 게 뭐가 있나 막 찾으려던 순간 자고 있던 아내 B 씨와 눈이 마주칩니다. 아, 뭐야 하면서 이제 아내가 깨어났어요. 그러자 당황한 최 씨는 그녀 머리에 그대로 망치를 휘둘러요. 아내는 기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란을 일으켰잖아요. 이걸 감지하고 다른 방에 있던 남편 A씨가 뛰쳐나왔어요. 그러다 화장실 앞에서 범인 최 씨와 맞닥뜨리거든요. 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A씨 역시 목에 칼을 찔리며 현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죠. 최 씨는 A씨의 사망을 확인한 후 다시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아내 B씨는 사실 숨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녀를 칼로 한 번 더 찔러서 사망을 완전히 확인해요. 이후 작은 방에서 거실까지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황급히 밖으로 빠져나와서 직접 화재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날 최 씨가 사람을 둘씩이나 살해한 후 들고 나온 금품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상 강도짓은 실패한 거죠. 그는 사건 직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방서로 정상 출근했는데 이틀째부터는 연차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뻔뻔하게도 피해자들의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조문을 합니다. 마침 이때 그의 행동이 좀 특이했는데 막 괜히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혼자서 떠벌리는 거죠. 내가 이 화재 신고의 최초 신고자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화재 진압에 내가 꽤 큰 도움을 줬다. 근데 경찰이 나한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냐. 귀찮아 죽겠다. 이거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그거 딱이죠.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최 씨는 생각보다 이 수사망이 좀 빠르게 자신을 향해 좁혀온다는 걸 깨닫게 돼요. 왜냐면 범행에 이용한 흉기를 인근 도로변에 유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경찰이 찾아낸 거예요. 최 씨는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한 겁니다. 맨 처음엔 아버지 산소에 가서 제초제를 마셨어요. 근데 예상과 달리 몸에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투신을 하자 결심을 하고 가까운 아파트로 향했다가 덜미를 붙잡힌 상황. 그렇게 살인자백으로 검거된 최 씨는 강도살인, 방화죄, 거기에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법정에선 그는 자신이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나조차도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언급했어요. 피해자들과 눈이 마주친 후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이런 변명을 늘어놨고요. 하지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앞서 말했듯이 최 씨는 이 이웃과 무려 40년 가까이 알고 지내면서 가족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절도만을 계획했다면 이웃 부부가 집에 없는 시간을 노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굳이 그들이 집에 자고 있는 시간에 그것도 흉기를 가지고 들어갔다? 이건 살인의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1심에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특히나 최 씨 직업이 뭐예요? 소방 공무원. 아니 그런 사람이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건 사회적으로 용서될 수 없죠. 최 씨는 항소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범행에는 감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유족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최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지금껏 그와 함께 도박을 했던 그 동료 소방관들, 그 사람들 또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000만 원의 벌금형만 내려졌는데 공무원직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베테랑 소방관 다수가 이렇게 한꺼번에 업무에서 배제되면 그에 대한 손실이 크다. 속지 않은 마음으로 구급 활동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벌금형만을 선고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담으로 최 씨의 집에서는 그가 직접 쓴 2장의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에는 충동, 괴물, 빚, 책임, 내가 누구인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내 마음속에는 악마가 있는 걸까?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굉장히 혼란했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죠. 또 두 번째 장에는 나를 아끼는 사람들에게 미안, 참으려고 애썼는데 참을 수가 없었다 라는 글도 발견됩니다. 평소 최 씨는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구에 나타난 대로 충동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돈에 대한 충동으로 시작했지만 그게 결국 살인 충동으로까지 번진 이 엔딩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진 거죠. 그것도 수년간 얼굴을 맞대고 살았던 자신의 이웃에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목숨을 걸고 타인을 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영웅 소방관. 그런데 최 씨는 그런 명예로운 소방관들의 이름에 먹칠을 했고 또 그들을 모욕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에겐 부끄러운 아버지로 남고 말았죠. 소방관 영웅의 몰락.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마지막 밤. 전라남도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빠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차 안에는 47살의 여성 김 씨가 홀로 탑승하고 있었죠. 그런데 현장에 있던 사람은 김 씨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남편 박 씨도 함께였어요. 박 씨의 증언에 따른 그날의 상황을 좀 재구성해보면 부부가 새해를 맞아 금오도 선착장을 찾게 됩니다. 근처에 차를 세우고 바다를 보면서 운치 있는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잠시 후 이 두 사람이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후진하게 되는데 그러다 추락 방지용 난간에 뒷 범퍼가 부딪히고 맙니다. 그래서 운전자였던 박 씨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차에서 내려서 차 뒤쪽으로 가는데 그 사이 차가 저절로 미끄러지더니 바다에 그대로 빠졌다는데요. 게다가 하필 이 박 씨의 핸드폰이 차 안에 있어서 바로 신고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근처 민박집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 사이에 아내 김 씨는 차 안에서 직접 119에 신고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체되면서 김 씨는 끝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해돋이 여행을 떠난 부부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정말 비극적인 사고인데요. 차량이 물에서 건져졌고 경찰은 인양된 차량 내부 이곳저곳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은 이건 차량 추락 사고가 아닌 사건이라고 정정해요. 너무도 수상한 정황들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사망한 김 씨가 발견 당시 나체 상태였다는 점이 이상했어요. 남편의 진술처럼 차를 세우다가 잠시 내렸는데 이렇게 미끄러져서 발생한 사고라면 김 씨가 왜 나체였을까?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은 두 사람이 차에서 부부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수상한 부분은 차량의 기어가 중립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 보통 중립 기어는 이중 주차를 할 때 누군가 이렇게 내 차를 밀어서 움직이게 하도록 쓸 때 하는 기어죠. 앞서 박 씨가 후진을 하다가 실수로 이 난간을 들이받고 급하게 차를 멈췄다고 진술했어요. 근데 급하게 멈췄는데 차를 주차, P 상태가 아닌 중립 N으로 두었다고요?
심지어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차의 기어는 후진해서 중립으로 바꾸려면 기어를 이렇게 뒤쪽으로 끌어와서 끼워야 합니다. 더 어려운 상황 같은데 좀 이상하죠? 운전 미숙 아니었겠느냐, 당황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박 씨가 20년 동안 관광버스, 트레일러, 레카를 운전한 전문 운전기사였습니다. 아무리 급박하더라도 조금은 믿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박 씨의 말을 들어보면 어쩌다가 이제 차량 기어가 이렇게 당황해서 중립으로 되었는데 그 와중에 강한 바람이 불었고 또 거기가 마침 경사면이라서 차가 밀린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일기예보를 살펴봤죠? 그랬더니 오히려 바람은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왔어요. 이거 여간 수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경찰은 이게 박 씨가 고의적으로 기어를 중립에 두고 차를 민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된 거죠. 수상한 점은 더 있습니다. 발견 당시 차량 창문이 7cm 정도 열려 있었다는 점이에요. 사건 당일 이 지역의 기온은 0도였어요. 추운 날이죠. 그럼에도 창문이 꽤 많이 열려 있었다는 건데 물론 창문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문이 열린 채 침수가 되면 물이 더 금방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라앉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박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평소 환기를 하는 습관이 있어서 열어둔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의심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순한 이런 정황들 때문만이 아니었는데요. 차량이 빠진 후에 이 남편 박 씨가 보인 행동이 매우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차가 침수되고 박 씨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인근 마을로 향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찾아보니 CCTV에 남아 있었는데요. 영상 속의 박 씨는 전혀 다급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여유롭게 걸어서 가고 있었죠. 아내가 지금 바다에 빠졌는데 남편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분주하게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얼마 후에 박 씨는 살해 혐의로 기소당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어요. 바로 보험금이었죠. 알고 보니까 박 씨와 김 씨 두 사람이 2018년 12월 10일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막 부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계산해보면 결혼한 지 한 20일 된 거죠. 참고로 아내 김 씨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직후에 박 씨와 재혼을 했던 건데 문제는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다음날 아내 김 씨한테 들어져 있는 모든 보험의 수익자가 박 씨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아무리 사랑해서 법적 부부가 되었다고 한들 이렇게 빨리 수익자를 새 남편으로 바꾸는 경우가 흔할까요? 당시 아내 김 씨는 지인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오빠가 다 알아서 한대. 이 말인 즉슨 박 씨의 주도하에, 남편 박 씨의 주도하에 이 수익자가 변경됐음을 암시하고 있죠. 까도 계속 나옵니다. 또 박 씨가 김 씨 앞으로 새롭게 보험을 가입한 사실도 드러나요. 의심스럽죠. 게다가 하필 그 상품은요, 상해 사고에 대한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사망 당시 김 씨는 총 6개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김 씨가요, 식당에서 일을 하시면서 형편이 그닥 넉넉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랬던 사람이 무려 6개의 보험에, 그것도 대부분 사고와 관련된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는 건 좀 일반적이지 않아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받는 연금 형태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보험 보상금을 모두 합해보니 무려 17억 5천만 원. 결혼 20여일 만에 김 씨가 수상한 사고로 사망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경찰은 박 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김 씨를 계획적으로 살인했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게다가요, 아내 김 씨의 보험 수령인을 다 자기 이름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의 보험금 수령인은 친동생으로 설정해뒀어요. 여기에 더해서 박 씨가 과거 보험 설계사로 일했다는 것도 드러나고 또 사건 당시에 그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부분까지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1심 재판부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이건
보험금을 노린 계획 살인 혐의다 라면서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건 어디까지나 우발적인 사고라면서 억울하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 박 씨 변호사 측이 사건 현장에서 한 가지 실험을 진행합니다. 당시의 사건 상황과 완벽히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 정말 차가 사람이 밀지 않아도 바다에 빠질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해보는 실험이었거든요. 당시 차가 정착이 되어 있던 위치는 육안으로 좀 구분되지 않지만 약간의 경사가 있는 부분입니다. 동일하게 조건을 두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차 문을 이렇게 닫는 그 작은 충격에도 차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게 확인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도 확인해 주죠. 만약 정말 이게 사고였다면 박 씨가 아주 기가 막힌 우연으로 차량을 임계점에 정차했다는 부분입니다. 임계점이란 건 딱 평지와 이렇게 경사점, 그 경계에 달하는 이 지점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임계점에 차량을 탁 둬서 저절로 미끄러질 수 있었다는 거죠. 또한 숨진 김 씨가 나체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임계점에 있는 상황에서 옷을 입으려고 이렇게 조수석에서 몸을 움직였다면 그 흔들림으로도 차는 충분히 미끄러질 수 있다라는 게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이 실험 결과를 받아들였고요. 박 씨에게 살해가 아닌 과실치사를 적용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1심 결과가 완전히 뒤집혀진 거예요. 무기징역에서 3년이니까요. 아니 근데요.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마을 CCTV 속의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박 씨가 그 전에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서 구조를 하려고 했던 차라 굉장히 지쳐있을 때 찍힌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물에 빠지자마자 김 씨가 신고를 했잖아요. 당시 119와 약 5분가량 통화를 하면서 자기 상황을 설명했어요. 근데 그 통화 내용 어디에서도 남편이 주변에 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 전문가들은 이거는 사고 당시에 남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같은 시각 구조를 하려고 했다라는 주장이 거짓일 확률이 높겠죠. 문제는 사실 이게 현장에 CCTV가 있었다면 모든 게 투명하게 밝혀지겠지만 거기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가 필사적으로 아내를 구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감쪽같이 범행을 저지른 건지 그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 강력한 범행 동기라고 볼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서도 1심과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비록 그가 개인 회생 절차를 거칠 정도로 좀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근데 이제 재산 내역을 보니까 부친이 물려준 5천만 원 정도 되는 토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을 죽일 만큼 궁핍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근데 범죄 전문가들은 여기에 반박했어요. 보험 사기가 꼭 궁핍한 사람만 저지르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박 씨의 전적을 좀 더 살펴보게 되는데 그는 사실 그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수 금고털이 사건의 범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 2012년에 여수의 한 우체국 금고의 뒷벽을 뚫고 돈을 꺼내가는 아주 과감한 범죄 사건이 있었는데 그 범인 중 한 명이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죠. 이뿐만이 아니라 보험금을 노린 건물 방화 혐의도 있었고요. 계속 나와요. 그리고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박 씨와 얽힌 주변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실족사하는 사건이 무려 5건이나 있습니다. 물론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 박 씨는 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사건을 겪는 게 5사람이나 있었다? 이게 과연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2심 재판이 있었을 당시에는 이런 수상쩍은 과거에 대해서는 그닥 그렇게 참작이 되지 않은 건지 좀 답답하죠. 1심 무기징역인데 2심은 3년. 근데 사건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박 씨는 이 3심에서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요. 무죄요. 그 이유를 보니까 박 씨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보다 우연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판결문을 좀 볼까요? 살해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완전히 배제되진 않는다. 참 판결문 어렵죠. 결국 2년에 걸친 진실공방 끝에 2020년 12월 박 씨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납니다. 단,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즉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살인 혐의에 비해서는 가벼운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이 사실상 완전히 엇나간 케이스였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박 씨가 범인이다 라고 강력하게 의심을 했지만, 그리고 또 판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제기했지만 수많은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물증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결국 그는 잘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판결에 있어 대법원은 원칙을 강조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거에 대해서만 우린 유죄 판결을 내린다. 네, 그 원칙 틀린 말은 아니죠.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박 씨한테 너무 의심스러운 점이 많잖아요. 20년 베테랑 운전자가 차를 중립기어에 위급 상황에 뒀고, 또 추운 날에 차 창문을 7cm나 열어놨고, 또 보험 설계사로 일했고, 거액의 보험금이 걸려 있었고, 이 모든 것. 하지만 박 씨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있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형사소송이었어요. 근데 김 씨의 보험금을 박 씨가 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민사소송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험사랑요. 근데 여기서는 박 씨가 패소하게 돼요. 그녀의 죽음이 너무도 의심스럽다라는 게 명백했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억대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휴. 여러분, 그간 대한민국에서 형사재판부의 판결이 논란이 되었던 사건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참 복잡하죠. 처음에는 검찰, 경찰이 손을 들어줬던 1심 재판부였지만 2심에서 뒤집힌 판결을 또 대법원이 지지해줬고, 그리고 또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민사재판부에서 뒤집었고, 결론적으로 박 씨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여 박 씨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발견되더라도 그는 처벌받지 않을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 사건은 우리나라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음에 많은 국민이 실망했던 거죠. 혹은 금고를 탈 만큼 계획범죄를 저질렀던 박 씨의 그 치밀함에 우리 모두가 속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